제6장 마음의 상처를 수습하고.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1899년 5월 에디스가 우리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어머니는 병원 일로 바쁘게 지내느라 슬픔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단장된 평양의 집은 여성치료소와 한 지붕 밑에 있었다. 여성치료소는 1898년 6월 18일 문을 열었다. 문을 열기 전에 어머니는 평양감사로부터 자기 아내가 병이 났으니 왕진을 와달라는 청을 받았다. 몇 번의 왕진 치료로 환자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조 감사는 기뻐하면서 어머니에게 달걀 100개와 닭 3마리를 보내왔다. 얼마 후 치료소를 열게 된 어머니는 감사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광해 여원, Woman's Dispensary of Extended Grace 이라 지어주면서 자기 아내가 이 치료소의 착한 사람들에 의해 병이 나은 것처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에서 이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때 일을 그래서 우리는 1894년 감사가 우리들을 처형하려던 것과는 아주 달리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우리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평양에서 어머니는 일상의 의료사업 외에도 마음에 깊이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어머니는 에디스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병동을 세우려는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는 여성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이 새 병원의 부속으로 에디스 마그리트 어린이 병동을 짓기를 원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보내준 돈을 얼마 되지 않는 에디스의 저금과 합쳤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1899년에는 어린이 병동을 지을 수 있는 넉넉한 자금으로 불어났다.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후원해준 사람들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작년 8월 우리는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모든 건물들은 선교사들의 집들까지도 조선식 건물입니다. 단층 집으로 흙벽의 기와 지붕입니다. 어린이 병동은 평양에서는 처음으로 지어진 2층 집입니다. 나무 판자로 누비듯이 벽을 만들고 양철 지붕과 벽돌로 굴뚝을 세운 것으로도 역시 첫 번째가 됩니다. 조선에는 제재소가 없어 모든 제목은 손으로 켜야 한답니다. 이런 건물은 이곳의 인류 목수들까지도 처음 보는 것임을 아신다면 이 어린이 병동을 짓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금은 점점 떨어져 가고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추운 계절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병실 하나와 부엌, 조수실 하나가 완성되었으니 이 겨울을 지나기에는 충분합니다. 내년 봄까지는 방 안에 페인트 칠과 도배 작업이 다 끝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디스 마그리트 기념병동에 등장한 또 하나의 명물은 시멘트로 만든 커다란 물탱크 저수장이었다. 이것은 평양에서 처음 보는 깨끗한 물의 공급원이었다. 오염된 물은 이질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질은 에디스의 목숨을 앗아갔다. 어머니는 특히 식수에 신경을 썼다. 적극적으로 대동강 외에 좋은 수원지를 개발하려 했다. 그러나 처음 어머니가 관청에 물탱크 건축 허가를 냈을 때 그들은 반대했다. 주민들이 평양을 배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담당 관리는 저수탱크를 만들기 위해 땅을 뚫으면 배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훌륭한 이 도시가 침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구멍은 벽돌과 시멘트로 막을 것이므로 평양은 가라앉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결국 관리들은 구멍을 봉한다는 조건으로 어머니의 계획을 허가해 주었다. 양철 지붕으로부터 물탱크로 물이 흐를 수 있게 미국에서 수입한 특수 금속 파이프가 설치되었다. 내가 맡은 일은 비가 쏟아질 때마다 파이프에 장치된 레버를 돌려 처음 내리는 더러운 물이 탱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버리고 지붕이 깨끗이 씻겨진 다음에 흐르는 빗물을 물탱크에 보내는 일이었다. 물탱크가 어찌나 큰지 내가 뗏목을 만들어 거기에 띄워도 될 정도였다. 탱크 위에는 뚜껑을 만들어 덮었다. 에디스 마그리트 기념관이 거의 완성되어 갈 즈음 어머니는 에디스가 태어난 5주년 기념일을 맞아 조선 어린애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열어주었다.
어머니는 이 기념 파티를 열게 된 이유를 초대한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설명했다. 에디스의 외할머니는 손주들의 생일마다 은전을 1불씩 보내주는데 에디스에게 보내온 마지막 은전을 가지고 이 파티를 열게 된 것이라고. 그 다음 해인 1901년 어머니의 일기에는 슬픈 사연이 기록되어 있다. 사랑하는 할머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할머니를 뵐 수가 없게 되었구나. 5월 5일 우리가 중국에서 휴가 중일 때 쇼드는 할머니께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 시간에 할머니는 하나님께로 가셨다. 이 엄청난 슬픔, 그 슬픈 소식을 들은 날 밤 쇼드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아는 것 같았다. 그 당시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슬퍼하실 때 위로한 기억은 있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내면의 깊은 슬픔과 싸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해가 지나서였다. 나는 어머니가 에디스와 이야기를 주고받듯 계속 써온 일기 중에서 에디스가 죽은 지 2년째 되는 1900년 5월 23일에 쓴 내용은 잊을 수가 없다. 지금 엄마와 쇼드는 중국 상하이에 있다. 우리의 사랑하는 에디스가 떠난 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노블 씨의 아이 루스, 존스 씨의 아이들 그레첸, 아펜젤러 씨의 아이 메리를 볼 때마다 에디스가 살아있다면 하고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엄마가 이렇게 감상적인 것은 아마도 마음이 약해진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에디스를 잃은 슬픔이 날이 갈수록 더 견디기 힘들어지는구나. 이 일기를 쓴 지 얼마 안 돼 엄마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피치 부인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것 같다. 엄마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동안 엄마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수없이 노력했단다. 어떤 때는 아빠의 도움까지 청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체념하기 이른 것이다. 우리 인간들의 성품은 다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엄마는 더 훌륭한 영적인 경험을 갈망하고 있단다. 나는 나의 이삭을 제단에 바쳤으며 하나님께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맡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 가신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시련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다. 한 번도 이에 반항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식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교훈이 점점 희미해져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요즘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보다 더 내 인생의 아픔이 깊게 느껴진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이 틀림없다. 피치 부인은 엄마가 느끼는 이러한 아픔은 당연한 감정이라고 했다. 또한 누구도 엄마와 쇼드에게서 아빠와 에디스가 떠나간 일이 잘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의 뜻으로 돌리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엄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엄마가 그렇게 노력한 것은 다른 어떤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내게 주어진 이 아픔이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여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이런 시련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의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다. 이러한 내 심정은 기독교인인 선교사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시련이다. 엄마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문제의 하나는 이러한 손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라고 믿지 않으려 하는 데 있는 것 같다. 엄마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야 하는 아픔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지난 훗날에는 상처를 감싸 안기만 하고 치유를 거절한 셈인 자신의 어리석고 짧은 안목을 인정하게 되겠지. 그러나 지금까지 엄마는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 심정은 아마 글로 쓰기조차 두렵다. 엄마의 심정이 이처럼 잘못된 것이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신다면
엄마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할 것이다. 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다스려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구나. 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참으로 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 엄마는 생각할수록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갔다. 당분간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아빠는 엄마를 지극히 사랑했으므로 엄마의 영혼이 훌륭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 불쌍한 바보 엄마는 이제야 자신이 무분별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계속 엄마를 자비스럽게 대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부족한 엄마의 믿음에 신앙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어머니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많은 일에 열중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했다. 어머니가 성취한 여러 가지 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끌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 곧 맹인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새로 지은 어린이 병동은 눈먼 소녀들을 위한 교육장으로도 이용되었다. 교재는 어머니가 뉴욕 첨자를 조선말에 맞게 고친 것이었다. 조선에 돌아온 그해 겨울 어머니는 여가를 이용하여 조선어 교재를 점자법으로 복사하였다. 교재는 조선말의 알파베트인 가나다라와 조지 히버 존스 여사가 지은 조선어 기도서 그리고 십계명이었다. 어머니는 카드보드와 비슷하게 빳빳한 조선 기름 종이에 바늘로 찍어 점자를 만들었다. 평양에 이주한 뒤 어머니는 다시 맹인인 오씨의 딸 복례를 데리고 교육을 시작했다. 처음 이 점자 교육은 진도가 느리고 지루했다. 그러나 복례가 점자로 조선 알파베트를 획득한 뒤에는 순풍에 돛담배같이 진도가 빨랐다. 1년 만에 복례는 어머니가 준비한 모든 교재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점자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말하는 것을 받아 자신이 점자 교습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어머니는 복례에게 뜨개질까지도 가르쳤다. 복례가 글도 배우고 행복해진 것을 본 병원 환자들은 어머니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다른 맹인 소녀들도 받아달라고 청했다. 이렇게 하여 조선에서는 첫 번째인 맹인 학교가 생기게 되었다. 평양여학교가 설립된 후에는 맹인반이 추가되었다. 어머니는 맹인 소녀들도 정상적인 소녀들과 함께 배워야 하며 여러 가지 운동이나 놀이에도 똑같이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필요한 것은 초보 학생들을 위한 특수 교사를 양성하여 일반 교사들과 같은 교사진에 넣는 일이었다. 결국 복례는 특수 교사가 되어 장님들을 가르쳤다. 맹인학교는 계속 커져서 귀머거리까지도 수용하게 되었다. 내가 6번째 생일을 맞은 그 다음 주 어머니는 39개의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지방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 교회들은 아버지가 평양에서 교회를 시작한 후 불어난 숫자였다. 어머니의 유능한 진료소 조수인 성이 노씨인 수잔노이 동행하게 되었다. 우리는 마부들과 등에 짐을 실은 3마리의 조랑말과 함께 길을 떠났다. 말등의 양쪽에는 의약품과 짐을 넣은 상자들을 걸쳐놓고 그 뒤에 내가 앉을 수 있게 짚을 펼쳐놓았다. 등을 받치거나 어느 한쪽으로 쓰러질 때면 잡을 수 있는 작은 난간 같은 것도 고정시켜 놓았다. 모든 물건들은 끈으로 잘 조였다. 우리가 다리를 좀 뻗고 싶거나 말을 가볍게 해주고 싶을 때는 도로변 우뚝한 곳으로 말을 몰고 간 뒤 그 위에서 쉽게 뛰어내리면 되었다. 나는 그럴 때가 무척 재미있었다. 조랑말들은 목에 방울이 달려있어 움직일 때마다 종소리를 냈다. 마을을 통과하느라면 이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대부분 그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았으며 치료와 약품을 받느라고 소란스러웠다. 우리는 마을 여인숙에서 잤다. 그럴 때면 살충제 가루를 뿌려 여인숙에 들끓고 있는 빈대와 이를 물리치곤 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주를 통과한 뒤 운산으로 가기 위해 밑바닥이 납작한 나룻배에다 말까지 싣고 청천강을 건넜다. 운산에는 동양연합 광산회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이름보다는 미국 금광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었다. 11월 18일 밤 우리는 운산에 도착했다.
이곳은 오씨와 그의 아내인 수잔의 고향이기도 하다. 벙커 목사는 이곳 광산 부락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두 사람을 전도사로 임명했다. 이곳은 평양보다 여성들을 격리시키는 풍습이 더 엄격했다. 이 때문에 수잔은 여성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상당히 어려워했다. 나는 수잔의 딸 루시와 함께 재밌게 놀았다. 루시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지만 키는 작았다. 루시는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 여자들에게 읽기를 가르칠 수가 있었으므로 그의 부모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 전해 여름 평양에서 벙커씨 부부를 만나본 후 항상 미국 금광을 구경하고 싶었다. 벙커 목사 부부는 그 당시 운산 지역의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운산에서 5, 6마일쯤 떨어져 있는 광산 현장을 향하는 길은 걷기에 무척 상쾌한 산책로였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고개에 올라서니 아래에 펼쳐진 광경이 마치 미국의 일부분 같았다. 목조집들, 2, 3층짜리 건물에 끝을 서로 포개놓은 미국식 지붕들, 유리창들, 벽돌로 만든 굴뚝들이 보였다. 정오를 알리는 경적,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들, 마차와 수레들이 이곳저곳에 움직이고 있었다. 이 광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조선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본국 사람들인 우리의 방문은 마치 가족을 만난 것과 다름없는 기쁨이었다. 나의 주머니는 그들이 넣어준 선물 과자로 불룩했다. 우리가 돌아갈 때 광산의 테일러 소장은 무장한 호위병을 한 사람 동행시키겠다고 고집했다. 이 길은 도둑과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거절했으나 나는 호위병과 함께 가다가 길에서 호랑이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평양으로 돌아올 때까지 호랑이나 도둑은 만나지 못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노블씨 가족이었다. 이분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선에 왔던 초기부터 가까이 지낸 친구였다. 이들의 우정은 행복할 때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슬픈 일이 닥쳤을 때는 고통을 덜어주는 서로의 위안이었다. 나는 자주 노블씨 댁의 루스와 그녀의 남동생들과 함께 놀았다. 우리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노블씨의 젊은 조선인 비서가 합세하곤 했다. 그는 틈만 나면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영어 회화를 배우려고 했다. 노블씨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의 아내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다. 이들은 우리와 놀면서 영어를 배우는 대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조선 놀이를 가르쳐 주었다. 남자애들에게는 연싸움을 가르쳐 주었다. 이 놀이는 상대편의 연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연을 높이 날려야 이기는 것이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잘게 부셔서 그것을 풀에다 섞어 연에 가까운 부분에 실에다 묻힌다. 이 부분으로 먼저 상대방의 연줄을 끊어야 한다. 이 놀이는 상당한 기술과 인내심 그리고 능력 있는 선생이 필요하다. 여자애들은 서서 하는 시소 놀이인 널뛰기를 배웠다. 시소판에 올라서서 얼마나 높이 뛰어오르는가를 경쟁하는 것이다. 겨울철에는 조선 애들이 우리와 함께 놀면서 긴 파이프를 물고 있는 조선 눈사람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조선 애들은 겨울이면 손으로 깎아서 만든 나무 팽이를 얼음판 위에서 회초리로 치면서 뱅뱅 돌리는 놀이를 즐겼다. 우리는 이런 놀이를 가르쳐 주는 조선 애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가끔 미국 금강으로 가는 짐을 실은 조랑말들로 구성된 캐러밴이 지날 때면 우리들의 놀이는 중단되었다. 이 캐러밴 중에 한 마리 말은 항상 호위병들의 삼엄한 경호 아래 수상한 나무 상자를 싣고 있었다. 이 상자들은 언제나 선교사의 집으로 옮겨졌다. 우리들은 나중에야 알았는데 그 상자 속에는 광산의 조선인 일꾼들에게 지불할 조선 은화가 들어있었다. 조선 일꾼들은 지폐보다 은화를 원했다. 그 당시 평양에는 은행이 없었다. 그래서 선교사의 집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른 짐이나 연장들은 근처에 있는 여인숙에 풀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썽 없이 잘 진행되었는데 어느 날 캐러밴을 인솔했던 미국인 간부가 짐을 다시 조랑말에 실으려 했을 때 문제의 상자가 가벼워져 있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 세어본 결과 예측대로 얼마의 은하가 없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 상자들은 계속 경호를 받았고 선교사의 집에서도 문단속을 잘했는데 사고가 생긴 것이다. 도둑을 찾아낼 수가 없자 누군가가 광산의 창고에서 곰을 잡는 덫을 가져와 도둑을 잡자고 했다. 다음번에 캐러밴이 이곳에 다시 올 때 그 계획이 세워졌다. 몇몇 사람은 이 계획을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노블 씨가 그랬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다. 나무 상자 뚜껑에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들었다. 그리고 은하 위에 덫을 놓은 후 뚜껑을 닫았다. 벽장 속은 깜깜했으므로 도둑은 덫을 볼 수가 없었다. 상자 속에 손을 넣기만 하면 덫에 물리게 되어 있었다. 만일 도둑이 잡힌다면 그는 틀림없이 흉악범일 거라고들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특히 노블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덫에 잡힌 도둑은 노블 씨가 사랑한 조선인 비서였다. 그는 덫에 물린 채로 상자를 끌고 달아났지만 얼마 못 가서 피를 많이 흘려서 기절하고 말았다. 무장 감시인들이 그를 발견하고 잡아왔다. 감시인들이 상자를 열고 덫을 풀었을 때 그의 손은 이미 반쯤 잘려 있었다. 출혈이 심해 급히 근처에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어머니는 출혈을 막고 상처를 치료했다. 그러나 환자는 상처의 아픔보다는 부모와 선교사들에게 불명예를 준 사실을 더 가슴 아파했다. 그는 용서를 빌었다. 나도 그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를 무척이나 좋아했었다. 금강 직원은 그를 관아에 넘기지 않기로 동의했다. 선교사가 책임지고 그를 맡기로 했다. 그 당시 조선에는 하와이의 설탕 농장과 파인애플 농장으로 갈 노무자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그가 충분히 회개한 것으로 보고 그들 부부를 하와이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이 계획은 곧 실행되었다. 봄철이 되자 조선의 전통적인 돌 던지기가 시합이 열렸다. 두 편이 알맞은 돌멩이를 골라서 가장 멀리 던지기를 겨루는 것이다. 소년들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팀을 위해 돌멩이를 윤인하게 갈고 닦는다. 이 경기가 열릴 때는 마치 서양에서 권투시합에 군중이 몰리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경기 장소는 바로 성 밖이었으므로 우리는 성 위에 편편한 곳에 올라가서 편안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관중 틈에 끼어 이 드릴이 있는 경기를 구경하고 싶었다. 가끔 선수들이 던진 돌멩이가 관중들 위에 떨어져서 위험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어머니는 구경을 못하게 했다. 관중들의 흥분이 절정에 달하자 돌을 던질 때마다 열광적인 고함 소리가 진동했다. 나도 그 열광에 휩쓸려 광적인 군중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느 편이 이기고 지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 일로 어머니는 내게 벌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은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야단을 맞았던 또 하나의 놀이는 조선 부인들이 쓰고 다니는 커다란 모자, 쓰개의 일종 속에 들어가 숨바꼭질하는 것이었다. 이 모자는 어찌나 컸든지 부인들이 예배당에 오면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 밖에 놓아두었다. 조선의 남쪽 지방에서는 부인들이 길에 나설 때는 천으로 만든 쓰개를 써서 얼굴을 가리는데 북쪽 지방에서는 이런 바스킷 같은 것을 쓴다. 이것은 머리와 얼굴을 다 덮을 정도로 커서 쓰고 다니자면 두 손으로 받쳐 들여야 했다. 만일 길에서 남자가 눈앞에 나타나면 뒤로 젖혔던 전모를 두 손으로 앞으로 밀어내려서 얼굴을 가린다. 숨바꼭질하기에 이 모자같이 좋은 게 또 있을까? 여자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바깥에 늘어서 있는 전모 속에 들어가 숨으면 술래는 누가 어느 어제에 숨었는지를 알아맞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생이란 언제나 재미있는 놀이만을 계속하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 나에 대한 교육 문제가 어른들의 숙제거리로 제기되었다. 중국의 내륙 지방에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영국식 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황해를 건너 3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머니는 겨우 6살밖에 안 된 나를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려 하지 않았다. 평양에 있는 스월렌시 댁에서도 우리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
수월렌 목사는 아버지가 평양에서 선교를 성공시킨 지 얼마 안 되어 교회를 세울 부동산을 구입하러 평양에 왔던 장로교 선교사이다. 수월렌 부인은 자기 애들에게 직접 학습 지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애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 그러나 어머니나 수월렌 부인은 이러한 교육 방법은 언제까지고 계속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애들을 중국에 보내지 않고도 적절하게 교육시킬 수 있으려면 교사를 구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와 수월렌 부인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 무렵 평양에 있었던 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 박사도 학령기가 다 된 아들이 셋이나 있었다. 두 여성이 추진한 이 일에 박사 부부도 합세했다. 베어드 씨 가족은 곧 미국으로 안식년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들은 돌아올 때 미국에서 선생을 구해오는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하여 평양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후 이 학교에는 조선 전국에서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다른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 자녀들까지도 유학을 왔다. 올리베트 수월렌, 거스루트 수월렌, 존 베어드, 그리고 나 1900년 6월에 문을 연 이 학교의 첫 입학생은 우리 4명이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이 학교에 들어왔다. 자격 있는 선생들이 미국에서 왔는데 거의가 독신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선교계 사람들과 많이 결혼했다. 어머니는 학생들이 후에 미국으로 가서 진학할 때 지장이 없게 하려면 뉴욕 교육심의회에서 제정한 교과 과정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결과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본국에 가서도 중퇴자가 없이 대부분 상급 학교로 진학했다. 우리들의 첫 번째 선생은 루이스 오즐비 양이었다. 그녀는 조선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감동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 자리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 겨우 18살이었기 때문에 베어드 씨나 그녀의 어머니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베어드 가족이 조선으로 귀임할 때까지 이 교사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베어드 씨는 이 일은 하나님이 오즐비에게 준 임무라고 인정했다. 그녀는 후에 평양에 감리교 선교사로 있었던 모리스 목사와 결혼했다. 모리스 목사와 오즐비 선생이 미래하는 장면을 교실 유리창을 통하여 엿보다가 엉덩이를 맞았던 일도 있었다. 학교는 성박 장로교 선교회 구내에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으나 감리교 선교사들은 성 안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약 1마일의 거리를 걷거나 나귀를 타고 가야 했다. 나는 우리 집 송아지를 타고 다니려고 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송아지는 여행에는 관심이 없고 길가의 풀밭에만 정신을 팔았다. 결국 송아지 타기를 포기했다. 마침 뉴욕에 친척이 자전거를 하나 보내주어서 이것을 타고 다녔다. 평양에서는 자전거가 처음 보는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자전거를 보려는 행인들이 마치 닭처럼 갑자기 자전거 앞에 뛰어들어가 길을 건너가다가도 마음을 바꾸어 뒤로 물러서거나 했다. 나는 꾸물꾸물하는 사람들의 엉덩이를 자주 들이받았다. 마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넘어져서 터진 내 머리통에다 대고 군밤을 주곤 했다. 그럴 때면 걸어다니는 편이 오히려 덜 아픈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1900년 에스더 박이 미국에서 의사 자격을 받아 귀국했다. 조선에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의 의료 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어머니와 함께 일한 지 10개월 동안에 그녀는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 우리는 그녀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조선에서는 서양 의학을 공부한 첫 번째 여성이었다. 그녀의 남편인 박 유사는 에스더가 의학교를 다니는 동안 볼티모어의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 아내를 도왔다. 그러다가 폐결핵에 걸렸다. 에스더의 따뜻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볼티모 여자의과대학 현재의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졸업반 때 박 유사는 이국당에서 병사했다. 나는 에스더를 무척 좋아했다. 그녀는 마치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우리와 함께 살았다. 그녀는 감미롭고도 선율적인 목청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에는 내게 소설이나 시를 낭송해 주곤 했다. 에스더가 귀국한 그 해에 어머니는 며칠간 시골 여행을 떠났다. 그 무렵인 11월 23일에 기록한 일기를 보면 지방 여행 중에 어머니가 한 일들을 알 수 있다.
시골 지방의 여성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도 시골 여성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그런 사업은 지체하지 말고 당장 시작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나는 셔우드와 병원, 어린이 병동까지 그녀에게 맡기고 요리사와 수잔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내가 출발하려던 화요일이 되기 전인 토요일에 셔우드는 열이 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에는 열이 섭씨 40.3도나 올랐다. 월요일에야 열이 내려갔다. 그래서 나는 출발 날짜를 하루 연기했다. 화요일에는 셔우드의 건강이 좋아졌다. 수요일 아침에는 학교에 갔다. 나는 서둘러 여행을 떠났다. 떠나기 전날 우리는 또 다른 불길한 소식을 들었지만 여행 계획을 강행했다. 우리가 들은 불길한 소식이란 언더우드 박사가 모페트스에게 라틴어로 보낸 전보의 사본을 노블 씨가 해주에서 가져온 것이다. 전보의 내용은 모든 기독교인을 15일 이내에 다 죽이라는 비밀 지령이 각 관청에 내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전에도 북쪽 지방에 그런 벽보가 붙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블 부인은 여행을 반대했다. 그녀의 반대가 너무나 강경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여정을 포기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나는 닥터 포웰, 리 목사, 모리스 씨와 의논한 뒤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영사로부터 공식적인 시달도 없는데 소문만을 가지고 조선 기독교 신자들을 전전긍긍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미국 영사는 중국에서 반기독교 봉기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으므로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경고를 해 주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 경고도 받지 않았다. 거기다 여행에 필요한 말도 준비됐고 짐도 다 꾸렸으며 시간도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행을 보류하면 조선인 신자들이 수상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또 소문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면 내가 할 일이 지연될 뿐이다. 나는 이런 불길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치렀던 곤경이 또다시 조선에서 생기지 않기를 원했다. 만일을 대비해서 살상을 시작한다는 날짜 이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정을 이틀 정도 줄이기로 했다. 주일날 오후 우리는 첫 번째 일을 시작한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두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마다 여자들이 한방 가득 차게 왔다. 남자도 몇 사람 있었다. 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미친 여자를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이 불쌍한 여자는 34세의 잘생긴 과부로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된 두 아이의 엄마였다. 사람들은 넉 달 전 평양을 다녀왔을 때부터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 후 석 달 반 동안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작은 방에 계속 가둬두었다. 단지 출입문 하나가 있을 뿐 창 하나 없는 이 방은 도배도 안 한 흙벽 그대로였다. 가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 동그라니 조롱박이 하나 있었는데 돼지먹이와 다름없는 음식물이 담겨 있었다. 이 방에서는 돼지우리보다 더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이 여자가 처음 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20일간 계속 떠들썩하게 구술했다고 한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심하게 불러지져 온몸에 상처가 헐어 있었다. 이렇게 해도 미친 증세가 낫지 않자 이 더러운 골방에 가둬놓았던 것이다. 이 여자는 확실히 정신이 이상했지만 약과 음식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반드시 제 정신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 여자를 치료하여 그 결과를 보기로 했다.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람이라도 이런 형편없는 골방에 가두어두고 돼지같이 취급한다면 미치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어쩌자고 그들은 여자의 성기를 6일 밤 동안 매일 뜨거운 물로 지져댔으며 어쩌자고 머리 꼭대기와 뒤통수까지 지져졌단 말인가. 나는 적절한 시설과 장소 그리고 보조 인원이 구비될 때까지는 이러한 정신병 환자들은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에스더가 나를 도와주고 있고 또 에스더의 여동생까지 있으므로 병동의 한 장소를 개조할 수만 있다면 이 불쌍한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다. 만일 돈을 구할 수 있다면 내 원래의 계획보다 2개의 병동을 더 지어 하나는 전염병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또 하나는 정신병 환자들을 위하여 쓰고 싶다. 11월 28일 수요일 추수감사절에 맞추어 집에 돌아왔다. 돌아오는 여행은 너무나 길어서 힘이 들었다. 또 땅은 너무나 질어서 힘이 들었다. 땅이 언 다음에 여행했다면 훨씬 편했을 것을.
내가 없는 8일 동안 셔우드는 잘 지냈다. 이 용감한 꼬마 소년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쁘다. 에스더는 내가 없는 동안 치료소의 일을 전담했으며 어린이 병동의 두 환자들을 돌보았고 또 왕진까지도 맡아 하느라 정말로 바쁘고도 보람된 날을 지냈었다. 내가 없어도 병원의 모든 일이 이렇게 훌륭하게 처리된 것은 진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다. 내가 보고서, 건축계획 또는 다른 사무일로 바빠져도 에스더가 병원 일을 계속 전담해 줄 수 있다. 나는 맹인을 위한 사업도 더 진전시키고 싶다. 우리 학교에는 맹인 소녀들이 4명이나 있다. 그러니 학생과 선생을 위해 내가 할 일은 한없이 많다. 여행에서 돌아온 나는 맨 처음 만난 선교사를 잡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한다던 소문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물어보았다. 얼마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경고는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의 미국 공관장에서 편지가 왔다. 여자들은 시골 여행을 중지하고 남자들도 될 수 있는 한 여행을 삼가하라는 경고였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을 살해하라는 지령은 실제로 유교 학교를 통하여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보내졌던 것이다. 그 중에 한 지방 수령이 기독교 신자였으므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지령서의 사본을 하나 얻어서 미국 공관장인 앨런 씨에게 보냈던 것이었다. 선교사들이 근무지에서 여러 해 일하고 나면 본부에서는 그들의 고향으로 안식년 휴가를 보내는 것이 관례다. 휴가 동안 전공 분야의 최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기도 한다. 어머니에게도 휴가가 주어졌다. 1901년 6월 우리는 미국으로 안식년 휴가를 떠났다. 제7장 은둔 왕국의 백인 소년 계속됩니다.